요즘 뉴스를 보면 니파 바이러스라는 이름이 부쩍 자주 들립니다. 치사율이 무려 75%에 달하고 마땅한 치료제나 백신도 없다는 소식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우리가 코로나19로 3년 넘게 큰 고생을 했다 보니 새로운 바이러스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니파 바이러스에 대해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지금 백신 개발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도 상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막연한 공포가 조금은 가라앉으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돌려 1999년 말레이시아. 니파라는 이름의 작은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돼지 농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한 건데요. 처음엔 증상이 비슷해서 일본 뇌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일본 뇌염 백신을 맞은 사람들까지 병에 걸렸고, 심지어 돼지들도 함께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거죠. 정밀 조사 끝에 발견된 건 완전히 새로운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이름을 따서 니파 바이러스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당시 말레이시아에서만 265명이 감염됐고 그중 10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치사율이 약 40%에 달했죠. 확산을 막기 위해 돼지 100만 마리 이상을 살처분해야 했던 인류에게는 아주 끔찍한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는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니파 바이러스는 둥글거나 길쭉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크기는 40에서 600 나노미터 정도인데 1나노미터가 10억 분의 1미터니까 우리 맨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아주 미세한 크기입니다. 바이러스 표면에는 뾰족한 돌기들이 삐죽삐죽 솟아있는데 이 돌기가 우리 몸의 세포에 달라붙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일단 달라붙으면 세포 안으로 침투해서 무서운 속도로 자기 복제를 시작하죠. 특히 이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뇌세포와 폐세포를 공격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감염되면 치명적인 뇌염이나 폐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원래 주인은 과일박쥐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에 사는 나일여우 박쥐가 유명한데 신기하게도 이 박쥐들은 바이러스를 몸에 지니고 있어도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함께 살면서 서로 적응했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 박쥐들이 먹다 남긴 과일입니다. 박쥐가 과일을 갉아먹으면서 침을 묻히거나 소변을 흘리고 그 과일을 돼지가 먹으면 돼지가 감염됩니다. 그리고 그 돼지와 접촉한 사람이 다시 감염되는 거죠. 1999년 말레이시아 사건이 정확히 이런 경로였습니다. 그런데 방글라데시에서는 또 다른 감염 경로가 발견됐습니다. 바로 야자나무 수액입니다. 현지인들이 야자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해 음료로 마시는 문화가 있는데 밤사이에 박쥐들이 이 수액을 먹으러 와서 침과 소변을 남기고 갑니다. 이걸 아침에 사람들이 마시면서 감염되는 거죠. 실제로 방글라데시와 인도에서 발생한 사례의 상당수가 이 수액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더 무서운 건 사람 간 전파입니다. 감염된 사람의 침이나 기침할 때 나오는 비말, 체액을 통해 옮을 수 있고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나 의료진이 감염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한 명의 환자가 무려 10명 이상을 감염시킨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니파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처음 며칠은 그냥 지독한 독감 같습니다.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쑤시면서 목이 따갑죠. 여기까지는 감기 몸살로 착각하기 딱 좋습니다. 병원에 가도 감기약만 처방받고 집에 돌아올 수 있죠.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다음입니다. 갑자기 어지럽기 시작하고 졸음이 쏟아지며 정신이 흐릿해집니다. 헛것이 보이거나
헛소리를 하기도 하는데 이건 바이러스가 뇌를 본격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급성 뇌염으로 진행되면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일부 환자는 호흡기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심한 기침과 호흡곤란을 겪다가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발전하기도 하죠. 뇌와 폐, 이 두 군데를 동시에 공격당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소름 돋는 건 잠복 뇌염입니다. 처음엔 가볍게 앓고 지나갔는데 몇 달 혹은 몇 년 후에 갑자기 뇌염이 발생하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사라진 게 아니라 몸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다시 활성화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로 1999년 환자들 중 일부가 수년 뒤에 다시 증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잠복기는 보통 4일에서 14일, 평균적으로는 일주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커서 짧게는 이틀, 길게는 45일까지 늦어지기도 합니다. 이 긴 잠복기 동안 본인은 멀쩡하면서 주변 사람을 감염시킬 수도 있다는 게 무서운 점이죠. 치사율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말레이시아는 40%, 방글라데시와 인도는 무려 75%까지 치솟기도 합니다. 코로나19의 평균 치사율이 1에서 2%였던 것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죠. 살아남더라도 생존자의 20% 정도는 발작이나 성격 변화 같은 후유증을 평생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치료법은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공식 승인된 치료제는 없습니다. 지금은 숨쉬기 힘들면 인공호흡기를 달고 발작이 일어나면 억제제를 쓰는 식으로 환자가 버틸 수 있게 돕는 대증요법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많습니다. 인류는 이미 코로나를 겪으며 설계도 백신을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만드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비록 면역계의 과잉 대응이라는 숙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적어도 놈들의 몽타주를 따내고 방어막을 설계하는 기술만큼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해졌습니다. 현재 옥스퍼드 대학교와 모더나에서 니파 바이러스 백신의 임상시험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기술력 덕분입니다. 먼저 코로나 백신으로 유명한 모더나가 자사의 mRNA 플랫폼을 활용해 니파 백신을 개발 중이며 현재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만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도 임상시험에 뛰어들었죠. 또한 니파와 친척 관계인 핸드라 바이러스 백신 기술을 인간용으로 응용하는 연구도 활발합니다. 에이전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의 후보 물질은 동물 실험에서 원숭이를 100% 보호하는 데 성공했고 감염 후 투여에도 효과가 있는 항체 치료제 M1기.4도 임상시험을 마친 상태입니다. 코로나 때 쓰였던 렘데시비르 역시 효과가 있을 거라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죠. 이 모든 연구는 국제기구인 세피가 수백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며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방입니다. 동남아나 남아시아 여행 시 박쥐가 먹었을 법한 야생 과일이나 야자수 수액은 절대 피하세요. 과일은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겨 드시고 수액은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합니다. 감염 의심 환자나 돼지 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 위생 수칙만 잘 지켜도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니파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코로나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환자 한 명이 한 명도 채 감염시키지 못하는 수준이라 대유행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습니다. 하지만 변이의 위험이 늘 존재하므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한 일상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인류는 천연두부터 코로나까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과학은 발전하고 있고 우리는 대비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공포보다는 정확한 정보로 안전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